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앞선 2시간에는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와 발전을 정치와 군사,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동일한 시기의 변화와 발전을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앞선 수업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당송 변혁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당송 변혁기는 말 그대로 당대와 송대 사이에 획기적인 사회 변화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역사 용어인데요. 특히 이 변혁의 핵심으로는 오늘 우리가 배울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송대의 경제 발전이 어떤 사회 변화와 새로운 문화 양상을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송대 경제 발전을 이끈 산업 분야는 역시나 농업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정착 생활을 하는 인류 대부분이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만큼 농업의 발전은 전 근대 인류 사회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전 사회 분야 발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선 송대 농업이 발전해서 주목할 점은 그 중심지가 이제 화북 지역이 아니라 강남 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선 시대의 강남 지역에서의 경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결과물이자 남송이 건립되면서 화북 지역의 혼란을 피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 지역으로 이주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에 밀과 보리처럼 원래 화북 지역에서 재배하던 작물이 강남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했죠. 사실 강남이라 불리는 창장강 하류 지역은 원래 저습지가 많아 거주나 농경이 매우 불리했는데요. 남북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간 작업이 송대에 이르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합니다. 사실 저습지에 제방을 쌓고 물을 빼고 이를 경작지로 탈바꿈시키려면 막대한 노동력과 경비가 필요했지만 일단 건설되기만 하면 수준 높은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송대가 되면 강남 일대가 거의 대부분 이런 경작지로 탈바꿈하여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 송대에는 보다 쉽게 물을 댈 수 있는 용골차와 같은 새로운 농기구들이 도입되었으며 비료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그 살포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게 되죠. 물론 이런 농업 생산력 증대의 효과를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저습지를 개발하여 경작지를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했고 용골차와 같은 농기구도 워낙 값비싼 것이었기에 이 시기 농업 발전의 성과는 대부분 대토지인 장원을 소유한 지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당 후반기에 공인된 장원제는 이 시기에 더욱 일반화되었죠. 이 시기 강남 지방에서는 한 경작지에서 1년에 2차례 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당대에는 1년 중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생겨났는데 송대에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품종을 도입한 덕에 1년에 벼를 2차례 수확하는 이기작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농업 기술은 모내기법인데요. 한국사 시간에 조선 후기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된다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모내기법은 노동력을 감소시켜주고 수확량을 늘려주며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윤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런 장점을 가진 모내기법은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 모내기법이 중국에서는 송대에 이미 보급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베트남이 원산지로 알려진 참파벼라는 새로운 품종이 도입되는데요. 이 품종은 가뭄에 강하고 수확 시기가 빨라 강남 지방에서 이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참고로 이 참파벼를 다른 말로 점송도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다른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다 점송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파벼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본격화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이 시기 경제 중심을 황하 유역의 화북 지역에서 창장강 유역의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사실 당에서 양색법을 실시하던 단계부터 이미 강남의 경제력은 화북을 압도했는데요. 그 덕에 안사에 난 이후에도 당 조정이 강남 지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전 수업에 지적한 적이 있었죠. 이제 송대에 이르면 창장강 하류 지역이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가 됩니다. 당시에 유행한 소호숙이면 천하족이다 라는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말은 창장강 하류의 수저우와 후저우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해진다는 말로 그만큼 창장강 하류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자 강남 지역의 인구도 나날이 늘어갑니다.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거죠. 안사에 난 이전에는 화북과 강남의 인구가 거의 비슷했지만 9세기 초를 경계로 이 비율이 역전됩니다. 이는 삼국시대 이래 강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가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었으며 당과 송대의 적극적인 농업 생산력 증대에 의한 것이기도 했죠. 여기에 5대 십국 시대에 십국에서 추진한 적극적인 개발도 한몫했습니다. 화북과 강남 두 지역 간의 인구비는 후대에 갈수록 더욱 격차가 벌어져 남송대가 되면 거의 7대3 정도로 벌어지게 되었으며 강남 지역의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중국 전역의 인구도 역사상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확한 추정이 어렵긴 하지만 동시대의 고려의 인구가 최대 5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중국의 증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농업의 발전을 토대로 상업의 발달 또한 눈부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인들이 대운하를 통해 왕래하면서 다양한 생산물을 판매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권이 형성되었죠. 이런 상업의 발전은 당나라와 비교했을 때 송나라에서 도시와 상업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도시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상업 공간을 도시의 일부 구역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두었었는데요. 송나라 때는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주지와 상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죠. 이 덕에 상점의 설치는 자유로워졌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송대에는 대규모 도시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이만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번영합니다. 특히 이전 왕조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장안이나 러양을 나라의 수도로 삼았었는데요. 이와 달리 송나라는 평야에 위치해 방어에 취약했던 카이펑을 굳이 수도로 삼습니다. 이는 방어에는 조금 불리해도 대운하로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었던 카이펑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까지 살펴본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상업의 발달은 전국적인 규모의 도시화 현상을 가져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지적했던 카이펑과 이만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이 시기 도시는 이전의 도시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당나라 때까지는 도시가 주로 행정적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송나라 때는 상업적인 성격의 도시가 많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들은 동업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는데요. 상인조합은 행, 수공업자 조합은 작이라 불렸습니다. 당시의 상업과 도시의 발전을 보여주는 회화 작품이 있는데요. 북송시대 수도인 카이펑의 전경을 그린 청명상하도입니다. 이 작품은 총 5m 정도 되는 길이의 그림으로 그 안에는 총 550여 명의 인물과 각종 가축 60여 필, 수레, 가마 20여 대, 크고 작은 배 20여 척을 포함하여 송대의 다양한 건축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의 번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의 링크를 오늘 수업 게시글에 함께 올려놨으니 꼭 영상을 보고 송대 경제발전의 수준과 도시의 번화함, 자유로운 발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자연스레 거래에 필요한 화폐 유통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대개 동전이 주로 쓰였는데요. 당대와 비교해서 송대에는 동전의 주조가 10배 이상 급증했지만 여전히 유통되는 동전은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금과 은이 유통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폐와 어음이 발달하게 됩니다. 당시 지폐는 교자와 회자가 있었는데요. 교자는 민간 상인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었고 회자는 정부가 발행해 유통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대 경제발전의 양상을 살펴봤는데요. 송대에는 대운하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된 국내 상업 못지않게 대외무역도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북방민족이 초원지대와 사막길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길을 통한 대외무역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해양을 통한 무역이 크게 발달해 큰 선박을 이용해서 고려와 일본은 물론 아랍 및 동남아 각국과 활발한 교역을 전개했습니다. 동, 철, 곡물, 직기, 자기, 서적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는데요.
당시 주요 무역항이었던 광저우와 항저우에는 일종의 세관인 시박사를 두어 해외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그만큼 해상무역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송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송나라가 매번 북방민족에게 깨지기만 했는데도 그럼에도 그 북방민족들보다 송나라가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비결이 뭔지를 묻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 질문의 실마리를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지도는 북송시대 군사분포와 세금의 이동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송대에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고자 북서쪽 변경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주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수도에는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생활하고 있었던 만큼 대규모의 군대와 수도권의 인구를 지탱할 만한 경제력이 필수였죠. 그 대부분의 경제력이 바로 강남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남지방의 높은 농업 생산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이 송이라는 나라를 지탱한 기반이 된 것이죠. 대개 매년 요와 서하, 금에 보낸 세패가 송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송이 당시 거두어들인 세금의 규모를 놓고 보면 그 세패가 그리 부담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패를 주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싸게 먹혔다는 평가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당 후반기부터 송나라 때까지 이어져 온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 경제발전은 중국 사회와 문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를 성리학과 서민문화의 발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는 당시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사대부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성장합니다. 당시 활발히 추진된 개간사업은 대개 지역의 중소지주층이 주도했는데요. 이들은 이 개간사업을 통해 쌓아올린 향촌의세의 기반을 근거로 과거주염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관료로 진출합니다. 특히 송태조 때 최초로 황제가 직접 과거의 최종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를 시행하면서 과거제의 비중이 커졌는데요. 이를 통해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들이 대거 관료로 진출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계층이 바로 사대부입니다.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독서인층으로 관료의 예비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전 시대 사회 지배층인 문벌귀족이 어떤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됐던 것과는 달리 사대부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과 문의의 창작 능력을 갖췄냐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전 시대 사회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에 비해 능력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죠. 또한 이들은 현실 정치를 운영하는 관료 예비군으로서 천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런 사대부의 특징은 북송시대 대표적인 학자이자 관료였던 범중엄이 한 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천하에 앞서 근심하고 그 끝에 안심해야 된다는 그의 말은 사대부의 모범으로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고 과거 시험의 위상이 커지면서 유교의 사회적 위상 또한 이전 시대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유교에 대한 자유롭고 비판적인 재해석 운동이 등장하여 유교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교 연구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경향을 남송시대에 활약한 주의가 집대성하여 성리학을 정립시키는데요. 주의가 정립한 학문이란 뜻에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리학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이전 시대 유교 연구의 경향이었던 훈고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훈고학과 성리학을 비교할 때 성리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주의 원리나 인간의 심성 등 심오한 철학적 문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리학의 기본 뼈대를 설명하자면 이와 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존재와 운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과 함께 그 현상을 초래하는 원리를 이와 기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모순 없이 설명하려는 형이상학적인 논리를 전개한 것이죠. 또한 성리학은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군신과 부자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대의 명분을 중시하였으며 북방민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화의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도대체 성리학이 뭔지, 이기론이 뭔지, 형이상학적 논리라는 게 도대체 뭔지 참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우선 세계사 수업에서는 더 이상 성리학이라는 학문 경향, 그 내적 논리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경향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성리학은 이전 시대 사상의 조류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불교와 도교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됩니다. 송대 이전의 훈고학은 유교 경전에 적힌 한 글자 한 글자의 작구 해석에만 치중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형식화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우주 생성의 원리나 인간 심성의 구조 등에 대해 독자적인 논리를 개발하며 형이상학적 논의를 깊이 있게 더해가던 불교와 도교에 밀리면서 사상적으로 훈고학은 힘을 잃어갑니다. 이 훈고학은 불교나 도교에 비해 철학적 깊이 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었던 거죠. 송대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고 유학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때까지 유학이 보여준 철학적 깊이의 얕음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사대부들이 보기에 불교나 도교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너무 쉽게 내팽개쳐버린 채 수행하면 골몰하면서 천하를 평안케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당 후반기 이후에는 불교와 도교 교단이 점차 부패하면서 수많은 폐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선 유학자들은 불교와 도교에서 여러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빌려와서 유교를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불교와 도교의 논리를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기론을 논리의 뼈대로 하는 성리학이 정립한 것입니다. 즉 성리학은 이전과 같이 유교 경전 자체의 이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론이나 우주론 같은 심오한 철학적 문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전의 신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기론을 토대로 하는 성리학이 현상이나 구체적 사물과 관련된 기라는 개념보단 정신적 측면이나 명분을 중시하는 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논리를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은 화북 지역을 금에게 뺏긴 남송시대의 사대부 계층의 심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의 화북 지배를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남송의 현실에서 이념적으로나마 당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성리학과 관련된 설명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 23쪽의 질문 코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클래스룸에 남겨주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모든 걸 이해하긴 힘들더라도 꼭 하나 기억해야 할 부분을 골라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 무제 때 활약한 동중서로부터 시작한 훈고학은 유교 경전의 잣구 해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러한 학문 경향은 당태종의 명령으로 공영달 등이 오경정의를 편찬하면서 집대성됩니다. 이후 훈고학은 급격하게 형식화되면서 사상의 주류를 불교와 도교에게 넘겨줬는데요. 송대에는 사대부 계층이 등장하고 과거제가 보다 중요시되면서 유교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이기론을 통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경향의 유학이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유학의 경향을 남송시대의 주의가 집대성하면서 성리학이 정립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리학은 송대 사대부가 주도한 유교의 사상화를 집대성한 학문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리학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왔으니 이제 끝이 보이네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기에는 역사서가 대거 편찬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삼화광이 편찬한 자치통감이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삼화광은 전국시대부터 송의 건국 직전까지 1300여 년의 역사를 정리해서 자치통감을 편찬했습니다. 인물이나 주제별로 내용을 구분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기전체가 아니라 시대순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편년체를 채택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사기가 기전체의 모범이 된다면 삼화광의 자치통감은 편년체 역사서술의 모범이 되는 책으로 후대에도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습 차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삼화광이란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맞습니다. 바로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했던 구법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화광이었죠. 왕안석과 신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을 벌이던 삼화광은 결국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자치통감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내용입니다. 송대에는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수많은 도시가 발전했는데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당대까지는 문벌귀족이 즐긴 시나 청담, 화려한 공예품 등 귀족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송대에는 서민적 성격의 문화 또한 크게 발전하게 된 거죠.
특히 송대에는 도시에서의 규제와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민 문화가 성장했고,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이만 등은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도 대낮같이 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점가를 보고 우리는 불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밤이 없는 도시라는 불야성은 밤 늦게까지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상점들이 불을 환하게 켜고 있던 카이펑과 같은 송대 대도시를 보고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도시 곳곳에서는 종합연회시설인 와자가 생겨났고, 전문 공연단이 등장하여 민담, 고개, 인형극, 서커스 등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연 문화는 도시를 넘어 농촌에서 전기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당송변혁기라고 불리는 당 후반기부터 송대까지 이어지는 시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앞서 2시간 동안 배웠던 송나라의 변천과 북방민족의 활약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길 바랍니다. 경제나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변화는 아무래도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보다는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맥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나 아시아를 넘어서 유라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던 몽골 제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몽골 제국의 출현을 다루기 때문에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13세기 초 몽골 제국이 출현한 이래 몽골 세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몽골 제국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몽골 제국의 출현과 그로 인한 동서교류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